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겉만 보면 아무 일도 없던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100을 담은 QQQ가 0.31% 오르며 조용히 마감했고 이걸 3배로 추종하는 TQQ는 0.9%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종가 밑에서 돈이 자리를 통째로 갈아엎는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의 안 움직였는데 그 안에 순위표는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여러분 계좌를 지켜준 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사실상 단 두 종목이었습니다. 그 두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가 5.97% 올라 종가 $669, 엔비디아가 3.6% 올라 $210였습니다. 이 둘을 빼고 나면 어젯밤 나스닥은 사실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실제로 대형주가 오른 날인데도 미국 중소형주를 담은 러셀 2000 지수는 0.42% 내렸고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 수도 팽팽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적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제는 새 돈이 시장에 밀려든 상승이 아니라 이미 시장 안에 있던 돈이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겨 다닌 하루였다는 겁니다. 앞선 이틀간 반도체가 뜨겁게 달렸으니 어제는 그 열기가 다른 데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 바꿈의 지도를 통째로 펼쳐보겠습니다. 어떤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걸어갔는지 그 경로 안에 어젯밤 시장의 진짜 표정이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럼 왜 하필 메타였을까요? 메타는 어제 자기 주가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딛고 올라섰습니다. 한 주 동안만 무려 14.8% 뛰었고요. 이번 주 반등이 오기 전까지 메타는 올해 마이너스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로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반년 내내 밀리던 종목이 한 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메타를 때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였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느라 이익이 깎인다고요. 그런데 어제 시장은 정확히 그 똑같은 지출을 이번엔 정반대로 읽었습니다. 계기는 메타가 남는 연산 능력을 외부에 빌려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타가 인공지능을 돌리려고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전산 설비 중에 당장 자기가 다 못 쓰는 여유분을 아마존 클라우드처럼 다른 회사의 임대에 돈을 받는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저커버그가 개발자용 새 인공지능 모델과 그걸 외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연결 창구를 함께 공개하면서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과 기업용 인공지능 시장에서 정면으로 붙겠다는 그림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 경쟁은 지금 한꺼번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오픈AI도 새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하며 상장을 앞두고 선두를 되찾겠다고 나섰거든요. 상장을 노리는 회사들이 저마다 가장 좋은 성적표를 손에 들고 자본시장 문을 두드리는 시기라 인공지능 진영의 신제품 발표 하나하나가 곧바로 주가로 번지는 구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메타의 그 막대한 투자를 바라보는 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그 설비는 이익을 깎아먹는 비용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비에서 임대료가 나온다면 똑같은 설비가 이번엔 돈을 벌어들이는 자산으로 변합니다. 같은 지출을 두고 밑빠진 독이라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나중에 임대료 거둘 건물이라고 고쳐 부른 겁니다. 이건 사실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도 원래는 자기 쇼핑몰을 돌리려고 지은 내부 전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출발한 비용으로만 보이던 물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소매업체가 왜 서버 장사에 한눈을 파느냐고 조롱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 내부 인프라스트럭처를 외부의 상품으로 빌려주기 시작하자 결국 아마존 영업이익의 절반을 넘게 벌어들이는 심장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은 메타에게도 그 각본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표를 던진 겁니다. 어제 유럽연합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중독을 유발하는 설계를 써서 유럽법을 위반했다며 메타의 대규모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규제라는 만만치 않은 그림자가 여전히 걸려 있는데도 어제 시장은 그 악재보다 임대사업 쪽 낙관에 훨씬 무거운 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메타가 지금 쏟아붓는 저 거대한 투자를 여러분은 언젠가 임대료를 걷어들일 인프라스트럭처로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위험한 도박으로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기둥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 유명 경제지 배런스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고 있다. 범인은 메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메타 같은 큰 고객들이 저마다 자기 칩을 만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엔비디아 칩을 예전만큼 안 살 거라는 거죠. 실제로 개장 전 엔비디아는 소폭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루 종일 강했고 장마판 30분에는 이 종목 하나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3.7% 올라 이번 주 가장 돋보이는 대형주로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왜 겁먹은 방향과 반대로 갔을까요? 같은 날 나온 다른 소식에 답이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버넌스타인에 따르면 지난달 북미 데이터 센터 신규 프로젝트가 한 달 만에 4% 더 늘었고 그 증가를 클라우드 대기업들이 이끌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메타가 자기 칩을 만든다는 건 엔비디아 칩을 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쓰는 전체 연산량 자체를 더 키운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죠. 게다가 자기 칩은 추천 같은 가벼운 일에 쓰고 무거운 학습에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대량으로 씁니다. 결국 빅테크가 자기 칩을 만들수록 인공지능 전체 판이 커지고 판이 커질수록 그 밑에서 장비와 메모리 그리고 가장 무거운 연산을 맡는 엔비디아까지 함께 커진다는 게 어제 시장이 다시 확인한 계산입니다. 어제 시장은 개장 전 스스로 겁먹었던 그 논리를 정규장이 열리자 몇 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좋다는데 그럼 반도체는 왜 어제 안 올랐지? 맞습니다. 어제 반도체는 쉬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상 제자리였고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도 0.1% 내리며 보합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안에서 벌어진 자금 이동에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데뷔했거든요. SK하이닉스의 미국 예탁 증서는 공모가 $149보다 14% 높은 $170의 첫 거래를 뒀고 장중 16% 넘게 뛰었습니다. 거래 시작 30분 만에 5,200만 주가 손바뀜 맸을 만큼 매수세가 몰렸고요. 뉴욕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광노정 최고 경영자는 SK하이닉스 will be wherever AI is.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이 열기는 한국 증시에도 온기를 보탰습니다. 같은 날 한국 코스피는 오르며 이번 주 낙폭을 상당 부분 좁혔습니다. 한 주 내내 반도체 변동성에 시달린 한국 시장이 대장 종목의 미국 상장 기대감에 힘입어 주말을 앞두고 한숨 돌린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박 데뷔가 같은 메모리 종목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대규모 신주를 시장에 쏟아부으니 인공지능 메모리를 사고 싶은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미국 메모리 대장 마이크론은 어제 장중 잠깐 반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 게벨리의 한 매니저는 SK하이닉스를 사두고 주가가 눌릴 때마다 더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여 한 마리가 물에 들어오자 같은 물에 있던 물고기들의 먹이가 나뉘는 그 자리 뺏기가 어제 실시간으로 벌어진 겁니다. 어제 메모리 반도체가 눌린 건 인공지능 열기가 식어서가 아니라 그 열기가 갓 상장한 SK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날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저장장치 종목들은 나란히 올랐습니다. 어제 벌어진 건 반도체 전체의 후퇴가 아니라 메모리 안에서 돈이 한 곳으로 몰린 자리 바꿈이었던 셈입니다. 그 와중에도 월가의 눈높이는 위로만 향했습니다. 어제 투자은행들은 다음 주 반도체 실적을 앞두고 미국 반도체 종목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올렸는데 그중 인텔은 스타이펠이 목표가를 $75에서 $120로 한 번에 크게 높였습니다. 반도체 실물은 잠깐 쉬었지만 그 밑에서 돈의 기대치는 오히려 더 부풀어 오른 하루였던 겁니다. 메모리주가 공급 부담에 눌린 와중에도 저장장치 쪽에서는 반대의 온도가 감지됐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시게이트가 웰스 파고의 투자 의견 상향에 힘입어 올랐고 경쟁사 웨스턴 디지털도 목표가가 올라갔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쏟아내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하니 메모리와 저장장치는 같은 파도를 타면서도 어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렸습니다. 그럼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서 빠져나온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전자산으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앞서 본 메타로 일부는 그동안 소외됐던 전통 대형주로 흘렀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오르며 나이크와 캐터필러 같은 굴뚝주가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유가가 내리자 포장재를 만드는 소재 업종이 1.3% 올라 어제 가장 강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제는 S&P 500의 8개 업종이 오를 만큼 상승 자체는 넓게 퍼졌지만 그 폭은 얕았습니다. 그 밑에서 진짜 큰 돈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옮겨다닌 하루였습니다. 심지어 표백제로 유명한 클로록스 같은 전형적인 생활용품 방어주도 4.75% 튀며 상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전체를 봐도 이 자리 바꿈은 지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스닥은 한 주 동안 견조하게 올랐지만 방어주와 굴뚝주 비중이 큰 다우지수는 오히려 소폭 마이너스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 바꿈 과정에서 크게 얻어맞은 쪽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는 세 군데서 통증이 나왔습니다. 첫째, 바이오입니다. 코비드-19 백신으로 유명한 모더나가 어제 10점프 폭락했습니다. 2025년 5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뚜렷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형은행 JP모건이 모더나에 대해 약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안 그래도 모더나는 올해 크게 올라있던 종목이라 이 약세 전망에 그동안의 상승분을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여러 고위험 바이오 종목이 나란히 큰 폭으로 빠지며 무더기로 무너졌고 같은 헬스케어 안에서도 덩치 크고 덜 위험한 대형 제약사 이라이릴리는 2%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올해 가장 뜨거웠던 고위험 바이오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큰 제약사로 옮기는 움직임입니다. 앞서 본 메타 이야기의 정확한 거울상이 헬스케어 안에서 벌어진 셈이죠. 물론 헬스케어가 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식품의약국은 머크와 파이저, 아스텔라스가 함께 개발한 방광암 치료 조합을 승인했거든요. 개별 호재는 있었지만 어제의 큰 물살은 고위험 바이오에서 돈이 빠지는 쪽이었고 그 물살이 업종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보안 소프트웨어 대장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5.46% 빠지며 어제 미국 대형주 하락 종목 맨 앞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보안 소프트웨어인 포티넷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나란히 내렸고요. 여기도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최근 많이 오른 종목에서 이익을 챙기는 자금이 빠진 겁니다. 다음 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위험을 한 겹 덜어내려는 손길이었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바이오와 소프트웨어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눌린 겁니다. 최근 가장 뜨거웠던 자리부터 차례로 시키는 전형적인 이익 실현 로테이션입니다. 실제로 어제 보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최근의 열기가 한 김 식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셋째, 우주항공입니다. 나스닥 100에 새로 들어온 스페이스X가 어제 4.51% 빠졌습니다. 이건 자리바꿈과는 무관한 진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중국이 창정 신비 로켓을 발사한 뒤 그 1단 추진체를 바다 위 해상 플랫폼에 회수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로켓의 몸통을 버리지 않고 회수해 다시 쓰면 발사 비용이 확 내려갑니다. 이 재활용 기술은 그동안 스페이스X만의 독보적인 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기 몸값의 근거였던 그 독점을 라이벌이 무너뜨리려 하자 시장은 곧바로 값을 다시 매겼습니다. 인공지능이든 우주든 지금 시장이 초고평가 종목에 붙인 프리미엄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어제 얻어맞은 이 세 자리, 그리고 앞서 본 모든 자리 바꿈의 배경에는 다음 주에 대한 긴장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실적 시즌의 문이 열렸거든요. 첫 타자는 델타 항공이었습니다. 델타는 조정 주당 순이익일 $56센트로 예상치를 넘겼고 연간 전망도 그대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1.8% 빠졌습니다. 실적이 예상을 이겼는데도 주가가 밀린 겁니다. 실적 시즌의 첫 타자가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들고도 팔리자 어제 시장은 한 걸음 움츠러들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밀릴 수 있다면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질 실적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계였죠. 어제 지수 밑에서 돈이 방어적으로 자리를 옮긴 데에는 이 델타의 반응이 남긴 찜찜함이 한몫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자세한 실적과 기업 분석은 오늘 중으로 별도의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고 이미 멤버십으로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3배 상품을 든 우리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어제 지수를 떠받친 게 단 2종목이었다는 건 뒤집어 보면 그 2종목이 흔들리면 지수도 곧장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폭넓게 오른 장은 한두 종목이 삐끗해도 나머지가 받쳐주지만 소수가 끌고 간 장은 그 소수가 멈추는 순간 지지대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기대가 높을수록 조금만 실망해도 되돌림이 크고 그 되돌림은 3배로 증폭돼 계좌에 그대로 꽂힙니다. 어제의 조용한 상승이 편안하게 느껴질수록 그 상승이 얼마나 좁은 어깨에 기대고 있었는지는 기억해둘 만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같은 날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실적을 냅니다. 수요일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목요일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와 넷플릭스가 뒤를 잇습니다. 특히 어제 월가가 목표가를 올려둔 반도체 종목들이 ASML과 TSMC의 실제 설비 투자 숫자 앞에서 곧장 검증받게 됩니다. 은행들은 사실 지금 좋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 대형 상장이 줄을 잇고 시장은 강세고 에너지 가격까지 출렁이면서 은행이 돈 벌 통로가 여러 개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 실적 자체보다 그 좋은 실적을 이미 기대가 부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음 주의 첫 관문이 될 겁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 연준의 경기 진단 보고서인 BEG북이 공개되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섭니다. 물가 지표에 은행과 반도체 실적, 거기에 연준의 목소리까지 어제 시장이 숨을 참으며 기다린 이유가 다음 주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겁니다. 어제 시장을 스친 다른 소식도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 Circle이 5%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Circle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국법 신탁은행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회사가 정식 은행 감독의 틀 안으로 한 발 들어갔다는 뜻이라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쓸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규제의 문턱을 넘은 이 소식에 비트코인도 어제 64,0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가 올랐고 특히 이더리움이 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엉뚱한 곳에서 어제의 승자가 나왔는데
방청 윤활제로 유명한 WD-40 21% 폭등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4.3% 늘어난 1억 9,510만 달러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냈거든요. 다만 이 속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 단정하긴 이릅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이 온 시장을 흔드는 와중에 70년이 넘은 윤활제 회사가 최고 수익률 대열에 낀 건 시장이 늘 첨단 이름만 사는 건 아니라는 작지만 재미있는 신호입니다. 실물 경제 쪽에서도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건설 장비를 빌려주는 이퀴프먼트 쉐어가 연간 실적 전망을 올리고 5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내놓으며 16% 급등했습니다. 앞서 다우 지수를 끌어올린 캐터필러와 함께 인공지능과 무관한 굴뚝 경제 쪽에서도 어제 온기가 돌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3배 나스닥을 들고 있는 이상 나머지 대형주가 어디서 마감했는지도 짚어야죠. 어제는 앞서 본 메타와 엔비디아만 크게 뛰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잔잔하다 못해 조금씩 밀렸습니다. 애플이 0.28%, 구글의 알파벳이 0.48%, 아마존이 0.69%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만 0.19% 강보합, 테슬라는 0.3% 올랐습니다. 테슬라를 두고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는 사이 밸류에이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빠져 빅텍 중 유독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AMD는 2.04% 올랐는데 투자은행 스타이펠이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635달러로 크게 높인 게 힘을 보탰습니다. 눈에 띄는 건 시장 일각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광풍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애플을 사라는 취지였는데 어제 대형주 순위표가 딱 그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요란한 인공지능 이름 2개만 앞서 나가고 나머지 대형주는 조용히 숨을 골랐으니까요. 대장 하나가 튀고 나머지가 얌전한 상승은 신뢰가 얇다는 게 이 채널의 오랜 관점인데 어제가 딱 그런 좁은 상승이었습니다. 매크로는 어제 조용히 배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웨스텍스 원유 종가는 배럴당 71달러 41센트로 1% 내렸지만 한 주 전체로 보면 3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면서도 미국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다음 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마주 앉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지정학 헤드라인을 대체로 흘려보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유가가 어제 하루는 빠졌는데도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57%로 소폭 올랐고 특히 단기 금리는 올해 고점 부근까지 밀려 올라갔습니다. 보통 유가가 내리면 물가 부담이 줄어 금리도 눌리는데 어제는 반대였습니다. 다음 주 물가 지표를 앞두고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안 내릴 거라는 쪽으로 채권 시장이 미리 몸을 튼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여기에 이번 주 유가까지 다시 3달러 들썩였으니 다음 주 물가 숫자가 쉽게 안 내려올 수 있다는 계산이 금리에 먼저 반영된 셈입니다. 금 선물도 국채 금리가 오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유럽피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깨졌다는 인식에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9월 금리를 올릴 거란 관측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지정학 불안이 유가를 타고 물가가 다시 각국 중앙은행의 손끝으로 옮겨붙는 그림입니다. 달러 지수는 100.96으로 큰 변화 없이 한 주를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재는 BX 지수는 5% 넘게 빠져 15까지 내려왔고 공포 탐욕 지수는 49로 딱 중립이었습니다. 어제는 공포도 탐욕도 아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숨을 참는 하루였습니다. 실계좌 이야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저희 실험 계좌는 현재 총 평가 금액이 1만 4,590달러입니다. 시스템은 QQQ가 200일선보다 14% 위에 놓인 이 추세를 근거로 여전히 롱 페이즈를 유지하고 있고 다음 개장,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밤에도 예정된 매매 없이 그대로 보유를 있습니다. 어제처럼 하루 사이 순위표가 통째로 바뀌는 장에서 그 자리 바꿈을 일일이 쫓아다니는 대신 큰 추세 하나만 보고 버티는 게 이 계좌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정리하면 어젯밤 나스닥은 조용한 종가 뒤에서 돈이 통째로 자리를 바꾼 하루였습니다. 메타는 비용이라던 투자가 자산으로 다시 읽히며 앞으로 나섰고 엔비디아는 개장 전에 겁을 스스로 뒤집었으며 그 열기에서 밀려난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우주항공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자리 바꿈이 진짜 방향 전환인지 아니면 큰 이벤트를 앞둔 잠깐의 숨 고르기인지는 다음 주 물가 지표와 은행 실적이 하나씩 채점해 줄 겁니다. 특히 반도체가 완벽한 실적을 내고도 팔렸던 마이크론의 길을 갈지 아니면 부푼 눈높이를 다시 뛰어넘을지가 첫 관문이 될 겁니다. 저희는 그 채점표를 시스템이 정한 자리에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